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리뷰를 못했습니다. 2주 동안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의사를 반성한다. 부제는 어느 노인 요양원 의사의 양심 고백입니다. 지은이는 나카무라 지니치.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어머니와 시각장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2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의사가 되기로 결심, 명문 교토대학 의대를 졸업했다. 재단법인 다카오 병원 원장과 이사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60세가 되면서 뜻한 바 있어 고위직을 거절하고 노인 요양원 평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돈 버는 일을 거절하고 임종을 앞둔 노인을 돌보며 참된 의사의 길을 꿋꿋이 걷고 있다.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오늘을 사는 방식을 다룬 이 책, 의사를 반성한다는 일본에서 판매량 50만 부를 넘으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병원에서 원장과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스스로 지금의 노인 요양원 일개 평의사로 몸담기 시작한 것은 제 나이 60세 때 일입니다. 벌써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벌써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와 함께 일하겠다는 의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틀어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산업의 밑바닥답게 노인 요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환자들은 불이 나게 큰 병원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입원한다 한들 죽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온갖 연명치료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액주사나 산소호흡기 등 그 어떤 의료적 간섭도 모두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완성해가는 평온사, 즉 자연사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숭고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만일 이곳이 일반 병원이나 노인 병원이었다면 그런 체험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병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을 저지하거나 늦추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의 사명과 신념이 오히려 편안한 죽음을 방해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만 볼 뿐입니다. 의사들은 끝까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자연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절차는 원래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당사자에게 본인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떠나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순간을 병원이 낚아채면서 더할 수 없이 비참한 것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사람마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죽어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죽기에는 암이 최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균 수명을 다한 노인들에게 암으로 인한 사망이 최고라고 권합니다. 단 여기에는 암검진이나 정밀검사 따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날
병원의 최대 고객은 노인입니다. 젊음과 건강에 대한 노인들의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어딘가 안 좋은 게 정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옛날 노인들은 몸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매스컴과 제약업계와 병원에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건강에 대한 환상으로 모든 노인이 나이 탓을 인정하지 않고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죽습니다. 인간도 동물인 이상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노년기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약물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노화에 순응하며 질병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많지 않아서 잃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살아갈 날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 의사나 의료계의 고위직 인사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주장들을 이 책에 서슴없이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환자들 곁에서 살았던 한 늙은 의사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진정한 힘은 환자 본인의 자연 치유력에서 나옵니다.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보온에 힘쓰면 그만입니다. 열이 나는 것은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정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찾아간다고 더 빨리 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 편에서 연구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권위 있는 학술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편집장 인겔하임은 수십 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는 10% 남짓이며 의사에게 보이는 바람에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이 조금 나거나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른다 싶으면 약부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이란 그저 원조 물자일 뿐 질병을 치료하는 진짜 힘은 절대 아닙니다. 미열과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은 오히려 좋은 치료의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침입자 바이러스가 와서 내가 알아서 퇴치하겠으니 조금 불편해도 참고 있으라라는 신호입니다.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몸은 점점 나태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로 길거리를 헤매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어리석은 부모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기간만 복용해야 하며 자연 치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합니다. 약이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이익과 불이익을 저울에 달았을 때 최소한의 이익이 우세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평생 몸과 질병에 대해 끝없이 배우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의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앞에 두고 모른다라고 하면 돌팔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사들을 돕기 위해 의학계는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를 때 뭉뚱그려서 말하는 질병의 이름입니다. 만약 모른다라는 말을 소리내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의사라면 당신은 그 의사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사실 환자로부터 어디가 아픈지 자세한 얘기를 듣고 환자의 몸을 의사가 진찰하는 것만으로 진단의 팔알은 내려집니다. 나머지 검사는 모두 부차적인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매주 혹은 매달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각종 수치며 사진 따위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수긍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중에 의사의 과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소송 방어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가 병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진찰료와 검사료를 합치면 수입의 30%에 달합니다. 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검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병원들의 숙명입니다. 작은 동네 병원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수억 원대의 검사 장비를 들여놓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에게 검사를 받게 하지 않으면 병원은 파산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노인병 전문의의 수가 25%나 감소했습니다. 성형외과 지원자 수는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노인병과 성인 1차 진료 분야의 수입은 의학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각종 첨단 검사를 하면 병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전한 다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병원의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암 환자들이 사망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이처럼 병원의 수익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사망 6개월 전에까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데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망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일찍이 대형 병원의 과장까지 역임하다가 의사의 길을 접고 저널리스트로 전업한 나가이 아키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는 감염 스트레스로 인한 토끼의 혈중 지질 농도 변화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외과 의사로 일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 박사학위를 가리켜 발바닥에 붙은 밥풀과 같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떼어내지 않으면 찜찜하고 떼어낸다 해도 먹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학위 없이도 대형 병원의 원장과 이사장까지 경험했습니다. 이 업계는 지붕 위에서 돌을 던지면 의학 박사가 맞는다고 할 정도로 박사가 차고 넘치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는 대학 교수들과 유명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서 자기 회사의 제품이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유도합니다. 제약회사는 그 논문을 들고 신문과 방송사를 찾아가 보도하게 합니다. 매스컴은 제약회사의 광고비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자진해서 확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들이 연구에서 발표했다는데 거짓말이겠어? 대형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를 속이기야 하겠어? 의료 산업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매스컴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매스컴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따라서 평온하고 잔잔하며 그리 특별하지 못한 일들은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매스컴은 희귀한 사건, 뒤통수를 치는 기상천외한 얘기거리를 보도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합니다. 만일 그런 뉴스거리가 없을 때는
작고 사소한 소식을 놀라운 뉴스로 부풀리는 언론 특유의 기술이 가동됩니다.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단언하는 의사가 있다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이거나 돌팔이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다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하나로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치료법이 수십 가지씩 존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 결정타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치유의 진정한 힘은 당신의 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질병과 싸워 고꾸라지느냐 해방되느냐의 차이는 자기 안의 순수한 자연 치유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몸을 살리고 싶은 만큼 몸 자체도 스스로 살고자 치열하게 싸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소한 상처나 질병은 의사를 찾거나 조급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대신 몸이 알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질병도 자기 자신 이외에는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어 좁아지고 뻣뻣해진 혈관으로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혈액을 흐르게 하려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65세가 되면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 됩니다. 치매라는 것은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몸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혈압 기준치는 180, 160, 140, 130, 120으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1000만 명 단위로 환자가 늘어갑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입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혈압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살기 위한 몸의 반응입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럴 때 혈압을 재면 180 정도 높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혈압이 노인의 몸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혈압이 낮은 상태입니다. 몸에 땀이 나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죽을 때 혈압은 제로가 됩니다.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살아내려는 안간힘이며 자연 치료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혈압이 140 정도면 아주 적당하다고 의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상한선이 130, 지금은 12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한선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낮은 혈압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1등 공신은 원래 당신에게 갖춰져 있는 회복력과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인데 이것이 바로 면역력, 즉 자연 치유력입니다. 의료산업에서는 보통 항생제 처방과 같이 원인에 직접 적용하는 원인요법, 인슐린 투여와 같은 보충요법, 약물로 증상을 누그러뜨리는 대증요법, 이 세 가지로 치료 방법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거의 모든 의사와 병원은
환자에게 대증요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글자 그대로 원인이 아니라 증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요법이라는 말입니다. 증상을 누그러뜨리거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대증요법의 주 목적입니다. 신체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증상은 몸이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이를 억제하면 할수록 치유가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대증요법을 받기 전에 먼저 이익과 불이익을 저울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원인요법이든 보충요법이든 대증요법이든 모두 치료를 위한 진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면 할수록 자연 치유력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인간의 편안한 죽음에 대해 말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자기 몫의 삶을 모두 마감한 뒤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툭 쓰러져 죽는 사자를 생각해 봅니다. 죽을 때 무리와 떨어져 외진 곳으로 가 조용히 자기 부모인 대지 위에 몸을 누이는 코끼리를 생각해 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이처럼 정해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을 마무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절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자연사 또는 평온사라고 부릅니다. 자연사란 죽는 순간에 그 어떤 약물이나 의료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죽을 때가 되면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하는 것이 의사와 병원의 사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기를 쓰고 죽어가는 과정을 멈추기 위해 온갖 고통스러운 의료장비로 몸을 칭칭 감고 알 수 없는 이름의 값비싼 약물을 투여합니다. 환자들과 가족은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착취의 현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치료에는 항상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령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장폐색으로 대장의 파열과 심장마비와 폐혈증성 쇼크, 그리고 신부전이 오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외과 의사는 인공 항문을 내기 위한 긴급 수술을 하게 되고 심장 전문의는 스텐트를 삽입해서 좁아진 관상동맥을 열게 됩니다. 그 다음 신장 투석 및 산소 호흡기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폐혈증성 쇼크로 인해 호흡 부전이 계속됩니다. 이때 인공 항문을 내느라 생긴 상처를 통해 장의 내용물이 새어나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하루에 2번씩 드레싱을 갈아주고 씻어줘야 합니다. 먹을 수 없어서 기관 절개술을 받아야 하고 평생 신장 투석기에 매달려 지내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 수천만 번 반복되는 현대 의료의 비극입니다. 혈관에 화학약품을 투여하고 목구멍에 관을 삽입하고 살에 수술로 꿰맨 자국을 가진 상태에서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삶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치료법이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시스템과 의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실험실의 쥐가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노인에게는 코 속으로 튜브를 삽입해 위까지 연결하는 비강 영양법,
위에 구멍을 뚫어 직접 관을 삽입해서 식사를 돕는 위루술이 즉각 시행됩니다. 탈수 증세가 일어나면 링거 주사로 수분을 계속 넣어주기 바쁩니다. 빈혈에는 수혈을,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뇨제를, 혈압이 떨어지면 승합제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잔인한 행위는 자연사를 방해합니다. 식물도 수명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식물에 비료를 줘야 할까요? 비료를 준다 해도 어차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 죽습니다. 동물은 수명이 다하면 저절로 입을 닫습니다. 몸속에 남아있는 수분을 조금씩 사용해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코에 호스를 꽂거나 배에 구멍을 뚫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비참함을 안겨주는 짓입니다. 얼마 전 동년배의 장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엔 노인들이 집에서 바짝 시든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했지. 그런데 요즘처럼 병원에서 죽은 시신은 무거워서 너무 힘이 들어. 마지막 순간까지 링거를 맞고 물을 보충하기 때문에 이른바 익사 상태가 되었으니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닥쳐오면 당연히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족들은 애써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량의 고칼로리의 경우는 지방 함유량이 많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식욕이 없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물며 죽어가는 환자의 입에 밀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들은 간병인이 옆에 딱 붙어 앉아 한술 한술 밀어 넣어주는 대로 꾹 참고 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토하고 맙니다. 조금이라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이려는 따뜻한 배려가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안기게 되는 셈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서는 무언가를 삼킬 힘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씨 고운 간병인과 효자 효녀들은 한술이라도 더 먹이려는 사명감에 불타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그르릉 소리가 날 정도로 목에 음식물이 걸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코로 튜브를 넣어 그것을 빨아내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는 죽어가는 사람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일이지만 간병인에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북유럽식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법을 궁리하여 눈앞에 놓아둘 뿐이고 손을 대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버리는 간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시토비 고조가 쓴 편안한 죽음을 권하다에 나오는 영양을 취하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만 주면서 조용히 간호한다라는 선인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자연사에 대한 최선의 간호는 가시는 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환자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한 마을에서 9살 난 소녀 캐티가 난데없이 달려든 어느 정신착란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소녀의 어머니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딸의 눈에 공포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목격하는 동안 어머니 조에는 공포에 질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셔윈 눌랜드가 쓴 책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70년대 말
폐혈증이나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래 모든 종류의 신체적 외상을 입었을 때도 엔도르핀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의학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엔도르핀의 상승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고통과 공포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신체 내부의 메커니즘으로 생각된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뿐만 아니라 극한 상태에 빠지면 인간의 뇌 속에서 진통을 차단하는 호르몬인 모르핀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리 고이치는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고등경찰의 처절한 고문을 견딘 예라든지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절 많은 기독교인이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울부짖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태연하게 죽어간 예라든지 아니면 진통이 너무 심해 출산 중에 잠이 들어버린 산모의 이야기 혹은 마라토너의 도취 상태인 러너스 하이 등은 모두 모르핀과 관련이 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사의 실체는 아사, 즉 기아와 탈수의 과정을 거치며 죽게 됩니다. 물론 기아나 탈수 같은 단어는 비참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자연사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는 공복이나 갈증을 느끼는 감각기관들도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지만 생명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럴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아 상태가 되면 뇌 속에 통증을 차단하는 모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탈수 역시 혈액이 농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떨어져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호흡 상태도 나빠집니다. 호흡이란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 생긴 탄산가스를 방출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되는데 탄산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산소 결핍 상태에서는 뇌 속에 모르핀이 분비됩니다. 유도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조르기 기술에 걸렸을 때 하나같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모르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산가스에는 마취작용이 있는데 이 또한 죽음의 고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자연의 섭리이며 흔히들 생각하는 것만큼 가혹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불안이나 공포, 고통이나 괴로움은 죽음에 대한 왜곡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거나 몸을 흔든다든지 손을 잡는 것은 괜한 짓입니다.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료 행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회복할 가망이 있다거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상태에서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을 공급한다 한들 과연 건강을 회복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노인 요양원에서 일을 한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오면 몸이 먼저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을 하나둘씩 꺼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양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넣고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과 비참함을 강요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 가능한 모든 처치를 해서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병원 산업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배경에 깔려 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 역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죄의식과 의무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위로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위로를 만들어도 다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다시 입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이라는 생각으로 수술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 누구나 다 입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한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갈 뿐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으면 가족으로부터 불평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굶겨 죽이겠다는 겁니까? 의사로서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몸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하는데도 가족들은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당사자는 연명 조치 불가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가족들은 정말로 당사자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한 채 의사의 말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명지상주의라는 그릇된 가치관과 병원 시스템 때문입니다. 먹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자연스럽게 먹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요양원 노인의 경우 먹지 못하게 된 이후 마지막 며칠간의 모습을 지켜보아도 갈증이나 공복을 호소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속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마약성 물질인 엔도르핀이 분출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노년의학자 토마스 피누 케이는 1995년 세계적인 의학 잡지 자마에서 치매 환자의 위로술에 관한 과거 33년간의 의학 논문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어떤 논문에도 노인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는 억압적으로 음식을 주입하는 일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나카 나오미가 쓴 책 시드는 것처럼 죽고 싶다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료의 기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게 될 때 의사의 일도 그 시점에서 끝이 나며 다음은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무리 괴로워도 떠나야 할 시기에 제대로 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물 심리학자 안드레이 스미로노프는 고양이가 죽을 때가 되면 집을 떠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물이 늙고 아프고 약해지면 집을 떠나 들판에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는 야생 동물들의 유전적 자산입니다. 약한 고양이가 포식자로부터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숨는 것은 고양이의 본능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체가 부패하며 풍기는 냄새가 포식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가 다른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지막 죽음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집고양이도 죽을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자란 고양이도 죽음 직전에는 며칠 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고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어두운 곳에 숨어 들어가 조용히 삶을 마감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자가치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병에 걸리면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 스스로 몸을 치유합니다. 인간도 병이 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먹지 말라는 인체의 명령입니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치유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회생을 모색하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코끼리 또한 죽을 때가 되면 무리를 벗어나 혼자 죽을 장소를 찾아 떠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는 능력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웬만하면 병원을 찾는 대신 스스로 몸을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콧물이 나고 설사 좀 했다고 의사니 약이니 하며 법석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생각부터 버리기를 바랍니다. 걸핏하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물에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100세 장수하는 노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옛 어른들의 지혜 가운데 쾌와 불쾌의 원칙에 따르는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쾌와 불쾌의 원칙이란 기분 좋은 일은 몸에도 좋고 기분이 나쁜 일은 몸에도 나쁘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관찰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의사에게 물어대곤 합니다. 우울증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우울한 이유와 대처법을 왜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열이 39도까지 오르더라도 몸이 오케이 사인을 보낼 때는 목욕을 하고 열이 없더라도 오늘은 삼가는 편이 좋겠다고 몸이 말해줄 때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는 말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라라는 몸의 신호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노인이 젊은이들처럼 격한 활동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몸부터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노인들 대부분은 병원 만능주의에 길들여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나이를 거스르는 활동이나 평생 해왔던 나쁜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며 약이나 파스 따위로 해결해 보려고만 합니다. 노인이 되면 아이처럼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병이나 장애를 핑계 삼아 응석을 부리며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을 때마저도 억지로 입속에 음식이 들이밀어지는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단단히 일러두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면 말없이 상을 물리고 절대 억지로 떠먹여주는 짓은 하지 말아줘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마다한다는 것은 정말로 몸이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처럼 혹은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처럼 아프네, 가렵네, 힘드네 따위의 말을 입에 올리는 태도를 삼가야 합니다.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잘 죽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면역학의 권위자 야야마 도시히코 박사는 암은 때릴수록 흉포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세포 중 흉포한 놈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지닌 기본 성질인데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1차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항암제는
제일 강력한 암세포만을 살아남게 하고 암세포를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대체요법 클리닉을 운영하며 기공과 식사요법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도시히코 박사는 젊었을 때는 승승장구하며 한때 황금손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손에서 메스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아무리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암이 낫지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보여도 또 생겨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항암제란 항암제는 다 썼어도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낫지 않았는데 그저 생명이 조금 연장된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본의 유명 암치료 전문 의사인 호시노 요시히코 박사는 항암 치료를 받은 15만 명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폐암, 유방암, 난소암, 악성 림프종 등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방광암이 증가하고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폐암이 증가하고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대장암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쪽을 때리면 다른 쪽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암이 재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 환자들은 대부분 3대 요법, 즉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이 3대 요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치료법들은 수많은 암세포 중에서 유독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만 수술로 떼어내거나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줄여주는 것일 뿐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항암제의 경우 단 4주 동안만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도 많습니다. 4주가 지나면 항암제의 효과는 떨어지고 다시 암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암치료 1등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국립암센터 소장인 테비타 박사는 15만 명의 항암제 치료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미국 의회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항암제는 무력합니다. 화학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이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십시오. 항암제는 단순한 독약이 아니라 강한 발암성이 있으므로 다른 장기에 또 다른 암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하루에 약 5천 개 이상 생성됩니다. 100조 개 세포 중 5천 개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5천 개의 암세포는 매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살아남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면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암세포가 누적되면 일이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암은 10에서 20년 동안 암세포가 증식해야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마가라 주니치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3대 요법,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자 등 4그룹으로 나누어서 임상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낫기가 쉽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나 수술 등을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암 환자의 6%만이 수술을 받고 있으며 항암 치료는 겨우 5%밖에 안 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의사는 캐나다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왜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구미 선진국 의사들은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그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까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으로 환자의 몸을 찢어놓고 훼손하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삶의 질이 훨씬 나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들도 그들이 사망한 지 6개월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까지 암 치료제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오염된 식생활에서 벗어나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예로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아무 주저없이 스코트 니어링을 꼽습니다. 1883년 8월 6일에 태어난 그는 98세에 인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강연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정하던 그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침상에 평온하게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아내 헬렌에게 내가 쓸모있는 존재일 수 있는 한 계속 살고 싶소. 내가 당신을 위해 나무를 운반할 수조차 없다면 나는 가는 게 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100세 생일 가까운 어느 날 식탁에 앉은 그는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곡기를 자발적으로 끊었습니다. 아내는 사과와 오렌지와 포도처럼 삼킬 수 있는 것을 주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뒤엔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는 정신이 맑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그의 몸은 나날이 수척해졌습니다. 아내 헬렌은 남편이 단식으로 자기 몸을 벗고자 했다라며 그 죽음은 느리고 품위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자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삶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니어링은 자기가 죽어야 할 시간에 맞춰 곡기를 끊고 평온하고 조용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내 헬렌은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천천히 그이는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점점 약하게 숨을 쉬더니 나무의 마른 잎이 떨어지듯이 숨을 멈추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제가 존경하는 스코트 니어링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죽을 병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첫째,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 그럴 수 있다면 죽음이 다가왔을 무렵에 집이 아닌 열린 곳에 있기를 바란다. 어디 노지에서 나무 밑이라든가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면 음식을 끊고 할 수 있으면 마시는 것도 끊기를 바란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셋째,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가고 싶다. 주사, 심장 충격, 강제급식,
산소 주입 또는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리를 함께할지 모를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의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추어서 죽음의 경험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게 희망에 차서 간다. 넷째, 어떤 장례업체나 그 밖에 직업으로 시체를 다루는 사람의 조언을 받거나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내 몸을 처리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서 침낭 속에 넣은 다음 소나무 상자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누이기를 바란다. 상자 안이나 위에도 어떤 장식도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옷을 입힌 몸은 내가 요금을 내고 회원이 된 메인주의 5번 화장터로 보내 조용히 화장되기를 바란다. 다섯째, 어떤 장례식도 열어선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설교나 설교사, 목사, 그 밖의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화장이 끝난 뒤 되도록 빨리 나의 아내 헬렌 리어링, 만약 헬렌이 나보다 먼저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다른 친구가 재를 거두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우리 땅 나무 아래 뿌려주길 바란다. 나는 맑은 의식으로 모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청들이 내 뒤에 계속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되기를 바란다. 저는 지금 70세를 넘기게 될 때까지 많은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대하고 욕심을 부리며 사신 분들은 대부분 온갖 장비를 칭칭 두르고 험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깨우쳐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낮잠을 자듯이 하얀 침대 위에서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 스코트 니어링의 죽음과 티베트인의 죽음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옴기니의 말입니다. 참고로 옴기니는 이 책을 출판한 사이먼북스 대표 강신원 대표입니다. 오래전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었다. 70대 후반의 친구 아버님은 은퇴 후 어린이집 버스를 운전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암 선고를 함께 받으셨다. 다행히 그 병원에 고교 동창이 의사로 있어서 상담했다. 의사 친구가 하는 말이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한데 주위 사람들의 압력을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결국 요즘 암은 별것 아니다라는 친척들의 압력과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아버님의 강력한 요구가 합해져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일주일 만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시게 된 것이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바로 그 친구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80대 후반의 어머님은 교회를 가던 중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와 함께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암 판정을 함께 받았다. 남편과 똑같은 과정의 항암 치료를 거쳐 얼마 후 결국 사망하셨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했던 친구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어머님은 아버님처럼 그런 식으로 절대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 했었는데 그러니까 구급차 탑승을 시작으로 병원 시스템 깊숙이 자진해서 들어가 장례식까지 초고속으로 치른 셈이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병원은 산 사람도 죽어 나온다네 였다. 나름 갑부에 속하는 또 다른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과정 또한 하나의 희극이었다. 죽음이 가까워진 친구 어머님의 가족에게
병원은 특수한 장비로 심장 압박 치료를 권했는데 1회에 500만 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머님은 어느 종교단체의 지체 높으신 분이었는데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교단의 간부가 찾아와 그때 구두로 약속하셨던 기부금 5억에 대한 증서 서명을 원했다는 것이다. 엄숙하고 평온해야 할 생명의 마지막 장면이 병원도 뜯어가고 종교단체도 뜯어가는 아수라장이 연출되고야 말았다. 이제 나도 친구 부모님들이 세상을 하직하는 나이가 되었다. 내가 방문한 장례식장은 100%가 병원이었고 예외 없이 병상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는 거의 30여 년을 꿋꿋이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다.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적당히 아프며 사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확신이 내게는 있다. 당연히 그 흔한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있다. 아주 가끔 감기도 걸리고 몸살을 앓기도 하는데 자연 치유력을 믿기 때문에 눕거나 쉬는 빈둥빈둥 치유법으로 거뜬하게 극복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친구들은 건강보험료는 왜 내냐? 별난 놈이네.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하며 걱정의 말을 건네는데 그때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속으로 웃음을 삼킬 뿐이다. 중국 소설 홍루몽에 인파 출명, 저파 비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유명해서 시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살이 쪄서 헉헉거려 본 적도 없으니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이 책의 저자 나카무라 지니치, 스스로 죽음을 완성한 스코트 니어링, 자연의 몸을 돌려주는 티베트인들 모두 내가 맞고 싶은 죽음을 보여주었다.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나 또한 병원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장례식도 없을 것이고 묘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단풍잎이 떨어지듯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 만일 내게 한마디의 말이 허락된다면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한 구절을 남기고 싶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지금까지 의사를 반성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누워서 고통당하는 와병 기간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삶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는 감사와 보람이 큰 삶을 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사람마다 운명이 달라서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걱정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스콘 니어링의 유언과 마지막 옴기니의 글입니다. 스콘 니어링은 집에서 죽기를 바랐고 할 수만 있다면 탁 트인 자연 공간에서 단식을 하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주사나 인공호흡 혹은 산소 주입, 수혈 등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도 직업적으로 시체를 다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체를 만지지 않기를 원했지요. 그저 친구들이 자신을 나무 상자에 넣어서 화장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종교인들도 자신의 장례식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조항들이죠. 우리는
탄생과 죽음을 병원에 빼앗겼습니다. 스콘 리어링처럼 평온하고 간소하고 조용하게 죽으려면 가족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 어머니는 3년 반 동안 항암 투병을 하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3년 반 동안 자신과 비슷한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절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죠.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어머니는 뼈밖에 안 남은 몸으로 사흘 정도 고열과 싸우다 누님의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시지 않은 것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환자들조차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만 붙여놓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처치와 검사와 치료를 융단폭격합니다. 명분도 참 좋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고요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희망합니다. 스콘 리어링 같은 완벽한 죽음은 아니어도 고통당하지 않고 고요하게 집에서 죽어갈 수 있는 특권을 모두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용기와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고 현명한 사람만이 스콘 리어링처럼 고요하고 엄숙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잘 사시고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